경매 6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단계가 첫 번째는 권리분석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시세를 조사하시는 겁니다. 예, 이미 권리분석 다 하셨어요. 권리상계 하자 없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시세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입찰가를 쓸 테니까. 그러면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의 경매 목적,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는 거죠. 만약 낙찰을 받았더라도 금매와 비슷한 수준에서 낙찰을 받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면 이건 투자 실패한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게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건 시세 조사입니다. 시세 조사. 그러면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예, 인터넷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세와 가격 추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실거래 금액이 나오죠. 전분기에 실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실거래 금액. 실거래 금액 확인하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해당 부동산 거기에 보면 금매로 나온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낙찰을 받고 금매 물건보다는 좀 싸게 해야 팔릴 테니까. 그죠? 금매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 체크하시고 매매 시세는 물론 제가 장기 보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나 월세 가격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현장 가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임장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지 소재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셔서 매수, 매도 희망 가격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물건 팔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내가 저런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국토부 들어가서 실거래 금액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리고 현장 가셔서 중개업소 통해서 다시 매물 가격 확인하는 거, 이 두 가지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입찰하셔야 되잖아요. 입찰. 예. 권리분석도 끝났고 시세조사까지 다 하셨어요. 내가 입찰가 얼마 쓸 건지도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할 단계가 입찰 단계입니다. 입찰할 때는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거기 뭐 사람이 우르르 간다고 해서 내가 입찰한 물건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나?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그 입찰 가격에서 높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본인이 수익을 계산해서 수익 계산하시는 거 있죠? 예, 시세조사 하셨어. 시세조사 하시고 그리고 수익 계산하고 그러면 거기에 일정한 금액이 나오겠죠? 일정한 금액에 곱하기 뭐 할까죠? 취득세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취득세. 그럼 이 일정한 금액에서 취득세도 빼셔야죠. 취득세 빼시고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네요.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얘가 배당을 다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사비용 안 주셔도 되잖아. 근데 임차인이 배당을 일부만 받아가요. 역시 이사비용 안 주죠. 그리고 세 번째, 임차인이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 이사비용 주시는 거잖아. 얼마? 3.3 제곱미터당. 이게 한 평입니다. 한 평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에 이사비용 줘야 되면 이사비용도 빼셔야죠. 그리고 이사 내보냈어요. 수리하셔야 되잖아. 수리비용. 수리비용은 맥스 300까지만. 만약에 300이 넘어간다. 요거 단타로 내가 매매할 거다. 그러면 차라리 매매 금액에서 매도 금액에서 빼주셔. 그게 더 나아요. 어차피 제가 수리해 봐야 상대방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리고 또 못 뺄까요? 만약에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두세 달 정도 임대 공실이 날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자 비용 납부하셔야지.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그리고 전세를 놓든 매매를 놓든 중개 수수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중개 수수료. 그리고 나서 입찰 가격을 쓰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법원 현장에 가서 이제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할 때 뭐 먼저 확인하죠? 입찰법정 왼쪽 오른쪽에 입찰 게시판이 나와 있죠. 그죠? 당일날 입찰할 물건들이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입찰 게시판 확인. 주민등록증하고 도장하고 입찰보증금 가지고 가셔야죠.
예,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서 사건 기록 열람하셔야죠. 사건 기록. 여기 들어가시면 왼쪽에 그 입찰표 나눠주시는 분이 있고 오른쪽에 모니터 한 2대에서 3대가 있죠. 거기에 보면 당일날 진행하는 경매 물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 클릭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서류,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당사자 내역서, 법원 문건 처리 내역 및 송달 내역서, 감정 평가서 요 서류 다 보실 수 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체크. 왜? 당일날에도 변경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겁니다. 서류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기일입찰표 작성하시는 거죠. 기일입찰표. 기일입찰표 작성하시고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하얀색에도 사건 번호 다 기재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입찰 봉투 황색 봉투 있죠. 황색 봉투. 그 황색 봉투 역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는 별반 서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개인이 예를 들어 대리인으로 간다. 그러면 본인의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 같이 입찰 봉투에 넣으셔야 되고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가지고 가셔. 예. 그리고 법인 인감도장 가져가셔야 되고 예, 그렇게 처리. 그리고 입찰 참여하셨어요. 입찰 참여하시면 만약에 폐찰이 되면요. 폐찰이 되면 입찰자용 수취증 반환하고 입찰보증금 돌려받으면 되지요. 그냥 황색 봉투 다시 주잖아요. 가져가라고. 근데 제가 낙찰을 받으면 입찰보증금 영수증 받게 되죠. 입찰보증금 영수증. 예, 그걸 갖고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대출 신청하셔야지, 빨리 대출 신청. 예. 그래서 대금 납부 기한일 딱 도래하면 바로 잔금 납부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했습니다. 낙찰 받고 동시에 뭐 하라 그랬죠, 아까? 인도면허 신청하시라고, 인도면허 신청. 예. 합의는 합의고 인도면허 신청은 제가 별도로 하셔야 되는 부분. 예. 제가 낙찰을 받으면 예, 금일부로 소유권을 취득한 아무개입니다. 금일 인도면허 신청을 하였고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면허 신청한 겁니다. 배당기일이 지나면 인도면허 결정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세입자, 임차인과 다투고 싶지 않으니 제가 소정 이사 비용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사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미리 협의가 들어가면 돼요. 미리. 근데 이사 비용 드리는 건요.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만 네. 배당받으면 굳이 이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면 낙찰대금 완납과 동시에 인도면허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인도면허 신청하시고 그리고 임차인, 세입자, 소유자, 점유자, 불법 점유자 포함입니다. 만나러 가셔야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어떻게 분류한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보증금 중에 일부를 배당받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명도가 아주 쉽겠지요. 왜? 이분들이 배당을 받아가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하고 명도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명도가 쉬울 수밖에 없지요.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 요거를 무배당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깡통 전월세, 임차인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3.3제곱미터당 10만 원으로 협의, 이사비용 협의. 만약에 안 되면 그 이후에 뭐 한다? 집행입니다. 그러면 명도할 때 협의가 되면 이사비용으로 주고 끝낼 겁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개고해야죠. 인도면허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전 뭘 할 수 있다? 개고할 수 있다. 개고하고 개고 뒤에 2주 뒤부터는 강제 집행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집달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기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다 개고해서 아무리 배째라고 하시는 분들도 개고해서 다 끝납니다. 예. 일단 개고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저희도 안 받습니다. 왜? 강제집행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강제집행하는 날에 임차인이나 혹은 소유자나 채무자가 협의 들어올 수도 있죠. 당일날. 예, 협의 안 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끌어냅니다. 집달리 시키셔야 돼. 거의 막판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협의가 되면 만약에 뭐 우리가 한 보증금 2천만 원에 100만 원 줄게요. 당일날 돈 안 들어오면요. 예, 저는
다시 요거 집행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인도 소송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시면 협의라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나 소유자나 채무자를 만나면 그냥 좋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몰라서 그렇게 버티고 계실 수 있으니 좋게 얘기해 주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진성인지 가성인지는 주변에 법무사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명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저분한테 이사비용, 소정의 이사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협의가 쉬워져요.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집수리 과정입니다. 집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송파구에 삽니다. 송파구에. 저는 현재 송파구에 거주합니다. 송파구 거주하는데 제가 저기 인천 부평구 예를 들어 부계동으로 가겠습니다. 부계동에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파구에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다 잘 알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여기다가 보내면 물론 일은 합니다. 일은 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에 예를 들어 하자가 발생하면 송파구에 사시는 분을 여기 또 보내기가 힘들어요. 바로바로 응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근방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업체 통해서 도배장판 싱크대 정도만 바꿔주시라고. 그리고 수전 정도만 요 정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인테리어 업체 의뢰하시고 뭐는 확인하셔야 된다. 화장실 변기 너무 더러우면 요건 바꿔주셔야 돼. 요거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돼요. 그리고 샤워기, 수도꼭지 다 바꾸는데 5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본 인테리어 있죠. 제가 이거 임대할 거야. 임대하려면 월세를 놓게 되면 도배장판, 싱크대 요거 바꿔주시면 다른 데보다 제게 빨리 나갈 거예요. 임대가.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바꿔주실 생각. 근데 제가 매매를 할 거야. 매매를 할 거면 요거 대략 한 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25평 정도 기준하면 그러면 차라리 매매 금액에서 빼주시는 게 나아. 매도를 하실 거면. 그리고 전용면적 18평 기준에서 300만 원 선입니다. 전용면적 그러면 25평 기준이면요. 25.7평 기준이면 한 500만 원 들어가는데 바로 제가 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매매 금액에서 빼주시라고. 빼주는 게 다른 데 거보다 경쟁력이 훨씬 더 있으니까 잘 나가겠지요. 그리고 공사는 어떻게 한다? 여기저기에다가 막 견적 물어보지 마시고 한두 군데 해서 좀 싸게 나온다 그러면 바로 빠르게 공사 진행하셔야 돼. 요렇게 진행하십시오. 요렇게. 마지막 이제 6번째 단계입니다. 매매나 임대. 요 매매. 처음부터 내가 매매를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잘 되는 곳을 찾으셔야죠. 제 목적이 단타 매매야. 그러면 단타 매매가 잘 되는 곳, 이게 빨리 회전이 되는 곳, 이런 회전율이 좋은 곳, 이런 데 가서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데 가서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임대가 목적이에요. 해당 부동산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요. 조금만 가져가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임대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면 임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에 임대를 할 수 있는지,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투자 비용이 일단 적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제가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 처리를 할 겁니다. 잔금 처리를 할 거예요. 제가 저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임대를 할 겁니다. 임대. 전세 놓을 때 하고, 전세를 놓는다는 얘기는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안 들어오겠죠. 대출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을 때 투자되는 금액. 두 번째, 대출을 안고 월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월세 보증금의 차임, 월세를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투자되는 금액, 둘 중에 적은 금액, 내가 투자되는 금액이 적은 쪽으로
전세를 놓을 건지 대출을 끼고 월세 보증을 받고 임대를 놓을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아질 거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 시점. 개인은 2년 뒤에 처분하셔야 되죠. 예. 왜? 세금 때문에 2년이 지나야 일반 세율로 과세가 돼요. 일반 세율은 6에서 42%. 법인은요.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죠.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법인 추가과세 내시고 법인 세율로 세금 내시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1년 안에 처분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50%입니다. 법인은 법인 추가과세, 법인세만 납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개인 자격으로 매매를 할 건지,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법인의 지위를 갖고 내가 매입을 할 건지, 낙찰을 받을 건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도 법인 같은 경우는 대출규제 시행하지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투기과열지역 이외지역, 청약조정대상 이외지역에 투자하시면 되죠. 거기다 투자하시면 여전히 대출규제는 조금 청약조정대상지역보다는 완화돼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투자하세요. 그런 지역에.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딱 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만큼은 투기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투기지역을 안고 있는 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게 청약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일부, 뭐 세종시, 대구 일부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타 지역을 투자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낙찰유라고 낙찰가유라고 오늘 지지 옥션을 봤더니 둘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두 개가 다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둘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예, 법인에 대한 LTV, DTI, DSR 규제가 같이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돈이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타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은행 금리가 1%대잖아요. 1%대. 그죠? 1%대. 최소한 이거보다 그 이상 내가 벌 수 있는 방법들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일반세율 2년씩을 처분하면 네. 선택지가 그렇게 다른 거는 네. 저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거기서도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투기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원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투기지역에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에 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으로. 그러면 1가구 2주택이죠. 1가구 2주택입니다. 어떤 주택을 팔든 예를 들어 2년 뒤에 팔아도 양도소득 차익 구간이 예를 들어 15%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에 2주택이니까 10% 더 추가됩니다. 3주택이면 20% 추가. 근데 제가 투기지역에 하나 가지고 있고 기타 지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은 해당이 되죠. 근데 수익 구간이 제가 이걸 먼저 팝니다. 이거 주택 2를 먼저 처분이 합니다. 얘를 먼저 처분한다고 하면 얘가 수익 구간이 예를 들어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세율 구간이 15%입니다. 한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다가 누진 공제항목 108만 원 빼주면 대략 500만 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이 5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얘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내가 팔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세무사한테 가지고 가세요. 둘 다 내가 언제 샀다.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걸 내가 먼저 팔아야 되는지, 어떤 걸 먼저 팔았을 때 세금 혜택을 받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한 5만 원이나 돈 10만 원 주면 세무사님들이 어떤 걸 먼저 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세금을 절약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개인이 찾아보고 덕거덕 이거 먼저 팔았다? 큰일 납니다. 세금 부분에 대한 건 주변에 세무사들 많이 계세요. 제가 오금동에 살면 오금동 세무사 치면 리스트업이 쭉 돼서 나옵니다. 예,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화해서 내가 상담받으러 갈 거니까 언제 그 시간 맞춰서 내가 가겠다. 내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가 물건지 2개를 가지고 갈 테니 어떤 걸 팔았을 때 내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주변에 전문가라고 하는 부동산 업자한테 받지 마시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세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들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 한 2개만 보겠습니다. 2개만. 이게 이제 2004년 겁니다. 2004년 거고 저희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최근의 물건까지 해서 싹 다 볼 겁니다. 이건 2004년입니다. 2004년 참여정부 때라는 얘기잖아요.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에도 지금처럼 LTV DTI 규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옥션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나와 있는 물건인데 여기 등기 권리라고 되어 있는 거, 등기 권리. 등기 권리는 지지옥션의 직원들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채권자, 접수일자 순서대로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당권, 한국양축협입니다. 예,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언제? 96년도에 설정을 했고 법원의 임차 조사 내역을 봤더니 사땡축입니다. 전입 일자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그럼 이 2개만 비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죠? 예. 낙찰로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지지옥션에서 전입세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봤더니 2003년도, 2000년도, 2002년도, 2002년도. 그런데 요 세는 세대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대주의 전입신고 날짜, 요 세대주의 전입신고 날짜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신고 날짜가 다 늦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꼴랑 대지주분은 20평이고 건물이 17평, 방 2칸짜리인데 거실방까지 3칸이거든요. 3칸짜리인데 세대주는 4명이래요. 뭔 소리예요? 각 방마다 하나씩 임차인이 있고 거실에도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네? 그죠? 이거 웃기는 거죠? 예. 이거 왜 이렇게 놨을까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가짜로 전입세대를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해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매각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니까. 소멸합니다. 예, 거여동입니다. 거여동 234의 78번지 대지주분 20평, 건물은 17평입니다. 17평, 전용면적으로 17평. 234의 78번지입니다. 234의 78번지. 이건 2004년도에 매입을 한 겁니다. 감정가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2개 합친 게 감정금액입니다. 요거를 최초 감정가액 혹은 법사 가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이 되면 유찰이 됐다는 얘기는 입찰 참여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0%씩 저감이 됩니다. 1억 1,000에서 20% 빼면 2,200이잖아요. 2,200을 1억 1,000에서 빼면 8,8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입찰 참여자는 최저 매각 금액 이상으로 입찰가를 쓰셔야 됩니다. 예, 요 이하로 입찰가를 쓰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응찰자 수는 2명이 됐고
최초 매각 금액, 법사 금액보다 130만 원을 더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1130, 2004년도에. 그런데 얘를 3년 뒤에 팔았습니다. 3년 뒤에. 그럼 2007년도에 팔았다는 얘기죠. 2007년도에 팔았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등기부등본상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실거래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세금을 탈세나 탈루 못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예, 거래동 234의 78번지 206호였지요. 매도 금액이 5억 2천입니다. 매도 금액이 5억 2천. 5억 2천입니다. 그럼 약 4억 정도를 번 거죠. 4억 정도를. 그러면 경매 6단계 사이클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소기준 등기. 아까 말소기준 등기 근저당이었죠. 저당권이었죠. 저당권. 낙찰을 인수하는 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었죠. 4명 다 늦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시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낙찰세 인수항은 아니었죠. 두 번째, 시설서로 갑니다. 주변의 시설을 조사했더니 전세는 6천만 원이고 전용면적 17평 기준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전 얘를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었거든요. 왜? 여기가 제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지정이 되고 났으면 많이 올랐겠죠. 직전이었습니다. 입찰가 1억 1130만 원. 예, 최초 감정가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썼습니다. 명도비는 이사비용 100만 원 지급했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동산 인도 합의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수리는 기본적으로 집수리,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이게 전용 면적으로 아까 17평 정도였죠. 보통 15평에서 17평이 도배장판, 싱크대 하는데 한 200 정도 들어갑니다. 200, 300 정도. 그 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 임대 둘 중에 뭘 선택했느냐? 예, 저는 임대를 선택했습니다. 장기 보유 후 매매할 생각이었거든요. 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을 겨냥해서 장기 보유로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1차 뉴타운 지구와 2차 뉴타운 지구가 지정이 되고 3차 뉴타운 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강남권에서도 지정을 해야 될 장소를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가장 납부됐던 곳이 저 예전에 3공수라고 얘기하죠. 3공수였던 비오부대, 비오부도 앞블럭에 그리고 오래된,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거민들이 이주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 강남 유일의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2006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년 뒤에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여기가 터프하게 공사 끝나고 아파트 올라가고 있거든요. 분양가가 10억 정도 합니다. 10억. 저평수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1억 113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6,200. 그때도 DTI 규제, LTV 규제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60%만 대출 받았습니다. 4,930만 원 자기자본 들어갔고 취득세 550, 이사비용 100만 원, 수리비용 200만 원, 토탈 850. 임차보증금 아까 2천에 40만 원에 제가 놨다 그랬죠. 2천에 40. 그러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하면 5,78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제가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 총 투자된 금액은 3,780이죠. 매도가 아까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5억 2천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낙찰가 1억 1,130, 추가비용 요 850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사비용과 수리비용은 양도소득세 공제 항목에 없습니다. 단 1년에 집 한 채를 팔면 기본공제 항목 250만 원이 있어요. 그걸 넣어준 겁니다. 4억이죠. 근데 왜 양도소득세가 0일까요? 당시에는 2007년도 당시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3년 보유 2년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0입니다. 그러면 아까 총 투자된 금액은 얼마였죠? 3,780이죠. 3,780에 수익은 4억 정도니까 투자금 대비 1000%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장기 보유하셔도 되죠. 근데 장기 보유를 할 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부동산 장기 투자할 때 첫 번째.
장기 투자 시 고려사항. 첫 번째가 부동산의 위치입니다. 위치. 두 번째가 교통편. 세 번째가 학군입니다. 학군. 네 번째가 주변의 개발사항입니다. 개발사항. 요 네 가지가 맞춰지면 요건 장기보유입니다. 최소한 5년. 요건 5년 정도 가져가시면 투자금 대비 몇 배의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충족 못했다 그러면 요 중에 몇 가지라도 보시고 가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뭐 이런 게 다 빠진다 그러면 학군은요. 초, 중, 고중 어디가 제일 임대가 많을까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인접지역 거기를 먼저 찾으시는 게 좋아. 그러면 최소한 임대는 잘 맞춰질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앞으로 낙찰받은 물건 그리고 입찰할 물건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